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왜 이렇게 미쳐서 하는가, 그 얘기를 하나 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씨를 만나서 20억을 벌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갖고 제가 주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유니시티 사업으로 제가 돈을 번 얘기가 아니라 단지 유니시티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현재 20억을 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장님들께 제가 버는 20억에 대한 그 비밀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저는 사실 같은 강의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강의할 때마다 매번 강의가 다른데 10월 달에는 제가 같은 강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한 지 3년쯤 됐는데 얼굴도 두꺼워지고 또 이렇게 백집도 생기고 내공도 생기니까 저의 가족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사남 사녀의 막내예요. 자, 여기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60대, 70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같은 세대를 사시는 분들. 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는 용이 4마리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오빠 12살, 저희 오빠 24살, 저희 아버지 48살. 48살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다니까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쪽팔렸죠. 교사도 이런 말 씁니다. 자,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니까 사남 사녀의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막내 딸이에요.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70년대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가난했죠. 60년대 어땠어요? 11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0이었어요. 후진국.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 나라. 그 시대 때 지금 50대, 60대, 70대는 공감하실 거예요.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식모로 가거나 아니면 공순이, 공돌이라는 그런 비하된 직업으로 갔었죠.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공부죠. 자, 저희 사형제는 그나마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큰오빠, 남자부터 얘기해 볼게요. 큰오빠, 이렇게 4명의 오빠가 있고 언니 있고 접니다. 비율 정말 대단하죠? 자, 오빠부터 얘기할게요. 저희 둘째 오빠는 그 시대 때 공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공부를 꽤 잘했는지 나라에서 유학을 보내줬죠. 미국이라는 곳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가난했던 사람이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곳에 가니까 한국을 돌아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착을 했죠. 미국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43살쯤 됐을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43살. 그 시대 때 우리나라는 그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어요. 불과 우리 한 80년대, 90년대 자유화됐었기 때문에 외국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빠가 돌아가셨지만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저희 그 다음에가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저를 낳으시고 다 형제들이 뿔뿔이 헤어지시니까 60일 때 제가 환갑잔치가 생각이 나요. 아마 제 또래이신 분은 생각나실 거예요. 환갑잔치 대단했었죠. 도남동인가 어디에 제 기억으로 무슨 회계상가 어딘가 커다란 요정 같은 한정식집에서 아버지가 절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오시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환갑잔치를 치렀어요. 왜? 그 시대는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60이 넘으셨으니까 백수셨겠죠.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냥 막내딸 공부하는 거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항상 옆에서 책을 보시는 게 아버지 일이었어요. 새벽까지 제가 공부하면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신문 보시고 그냥 책 보시고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도 스스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희 아버지가 이맘때입니다. 이맘때가 저희 아버지 제사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가 끝나고 마지막 중간고사가 남았던 날, 하루 남았던 날 문을 이렇게 여는데 집안 공기가 참 달랐어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잖아요. 느낌상 뭔가 이상해요. 안방문을 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부좌를 튼 상태로 거친 숨을 쉬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아버지를 119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처음으로 10월 9일 날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돌아오는 날 이현재 사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머 나는 아버지하고 17년밖에 안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큰오빠가 가난한 집에 장남이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시죠. 큰아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오빠도 가난한 집에서 서울법대를 나와서 그 당시에 서울법대면 권력을 쥐잖아요. 근데 고시 공부를 패스를 못했어요. 10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죠.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법관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교수를 했어요. 교수 생활을 하다가 72세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셋째 오빠 공무원을 했었어요. 공무원을 했었고 62세 정년이 됐었죠. 근데 고위 공무원으로 정년을 끝나니까 또 2년 동안 또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64세죠. 65세가 됐을 때 오빠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할 일 없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년이 되면 그동안 일했으니까 쉬어. 그래요. 불과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쉬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쉬었어요. 열심히 등산을 다녔죠. 등산을 다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오후에 8시쯤에 저희 조카한테 전화가 와요. 고모,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말도 되지 않죠. 어저께 등산 갔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갔어요. 갔더니 오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뭐로요? 심장마비로요. 제가 오빠 친구나 지인 핸드폰에 있는 그땐 투지폰이었어요. 문자로 손성호 씨의 동생 손은숙입니다. 오빠가 오늘 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들이 장난하지 마였어요. 장난하지 마. 오빠 친구들이 놀리는 줄 아는 거예요. 만우절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저희 넷째 오빠는 수의사예요. 근데 그 전에 암이 먼저 발생을 했는데 저희 오빠는 그래도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암이 대장암, 위암, 간암인데 그걸 절제만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으로 가서 한 5년 정도 투병 생활을 했는데 건강해지다가 5년째 되는데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온몸에 림프까지 암이 번어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빠졌죠? 자, 저희 오빠 68세, 셋째 오빠 68세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68세 됐던 때 저희 엄마는 당뇨를 앓으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친정엄마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죠. 방학 때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 보통 때는 엄마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셔서 우리 아이들 봐주시고 일요일날 오빠 집에 가시고 근데 엄마에게 당뇨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당뇨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썩어서 죽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그리고 엄마가 오빠 집에 갔다 오시면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나 호박죽이나 팥죽 같은 걸 끓여 놓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할 수 있었던. 그러던 엄마가 돌아가시게 돼요. 아니 굉장히 아프시게 돼요. 근데 막상 엄마가 아프니까 막내딸인 제가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들이 올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신우이를. 어떻게 해요? 오빠가 책임을 지고 또 모셔가게 되죠. 건강할 때는 우리 집에 계셨는데 아프니까 며느리한테 가야 되고 아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은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 큰언니가 저희 엄마를 모시게 돼요. 근데 한 달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빚이 있죠. 왜냐면 엄마 건강하실 때 8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키워줬는데 막상 엄마가 아프고 병이 드니까 제가 외면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큰언니가 끝까지 마감을 해주니까 저희 큰언니가 저하고 22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 70대이신 분은 저의 그 언니 덕거리예요. 제 파트너에게는 79세인 분도 계십니다. 왕언니. 자, 저희 큰언니는 당뇨가 왔어요. 긴 시간에 걸쳐서 당뇨가 왔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조금씩 시력을 잃었고 병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죠. 당뇨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좋아지지 않고 약이 끝없이 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언니가 전철을 타다가 잘못해서 그 계단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온몸에 뼈가 부서진 거죠. 고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발이 짝짝이가 된 거죠. 길이가 이렇게 된 거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치료할 수도 없어요. 당뇨가 그래요. 근데 그거는 괜찮았는데 며느리하고 살면서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력을 잃어가면서 이따만한 확대경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을 완전히 잃었어요. 지금 눈을 뜨다가 눈을 잃는다는 게 인생의 90%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잃으니까 모든 삶을 다 잃어요. 귀도 잃고 눈도 잃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눈을 잃잖아요. 당뇨로 인해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는 게 미안하니까 밥을 본인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거죠. 빵을 먹거나 떡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며느리가 어디 못 갈까봐 미안해서 은영아 엄마는 괜찮아 어디서 놀다 와. 너 놀다 와. 이렇게 맨날 우리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언니 뭐 먹었어? 그러면은 떡 먹었어, 빵 먹었어, 라면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날은 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다 났다는 거 너무 괴롭고 막 간지럽대요. 집에 갔더니 저희 언니가 본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밀가루가 너무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저희 언니를 과감하게 모셔와요. 저희 옆집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언니인데 삶이 거의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옆에서 한 1년, 2년을 사시다가 제가 그날은 좀 늦게 들어갔어요. 언니랑 같이 있을 때는 아침에 제가 언니 밥 차려주고 학교 가고 점심때 잠깐 학교에서 집하고 5분 거리니까 잠깐 오고 퇴근을 빨리 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몇 달을.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가 저한테 맨날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언니한테 고맙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가 다 커가지고 고맙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겠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문을 열 때마다 은숙이 왔어? 너무 고마워. 은숙아 잘 갔다 와. 사랑해. 맨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언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언니가 나를 정말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 살다가 그날은 되게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저희 언니가 쓰러지신 거죠.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11시에서 3시까지 계세요. 근데 제가 4시에서 그날 10시에 왔으니까 이 사이에 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언제 쓰러진지 모르죠. 보람의 병원을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지나면 괜찮을 거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검사를 다 해달라 그랬더니 그 인턴 선생님이 안 해도 된대. 좀 있으면 괜찮아진대. 아니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해줘요.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5시에 MRA를 찍어요. 그랬더니 아주 미세한 곳에 약간이 맥힌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찾아서는 몰라요.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큰 맥힌 거예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 달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언어를 잃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이만큼이 맥혔는데 그렇다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언니가 지금까지 병원에 있어요. 지금 한 6년쯤 됐어요. 처음엔 당뇨로 와서 쓰러져서 병원을 갔었고 한쪽에 마비가 왔었고 언어가 됐었고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에 언니는 치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치매가 오기 시작하더니 사람을 못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그 순간부터는 제가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병원비가 250만 원이에요. 간병인을 두고 그렇게 지냈는데 저희 조카가 몇 년째 지금 250만 원에 병원비를 내고 있어요. 저희 언니한테. 근데 죽이지 않아요. 아파서 그거 하면 바로 병원 가고요. 다시 살아나요. 제가 봤을 때도 몇 년은 더 사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나쁘지만 그래요. 치매가 오면서는 모든 기억을 다 잃고 먹는 것에만 집착을 해요. 혹시 치매 주변에 계신 분 아실 거예요. 그냥 드시지 않아요. 정말 짐승처럼 드세요.
아기 같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지옥불 속에서 아기같이 사람들이 먹어 쳐댄다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그거 외에는 본능이 없어요. 그렇게 변해가는 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두 번째, 세 번째 언니는 70년대 미국을 가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때요? 가난한 집에서는 공부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어서는 오빠들 때문에 공부할 것 같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17, 18 나이에 그냥 부모의 도움 없이 유학을 가요. 거기서 정착해서 사니까 미국인이죠. 자,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으니까 저는 언니들은 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8월 달에 저희 언니가, 둘째 언니가, 언니는 이제 거의 미국인이에요. 영어로 보내고 저는 한국말로 보내고 구글링해서 서로 해석 반쯤하면서 그렇게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 와서 그러는 거죠. 언니가 지금 뇌종양인데 내가 건강해지면 8월 10일 날 한국을 갈 거다. 근데 내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저보고 한국에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월 10일 날 저희 언니가 안 왔으니까 저희 언니가 건강해지지 않은 거죠. 지난달에 저희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뇌종양으로. 자, 72세. 저희 언니 72세. 셋째 언니 살아계시죠? 자, 셋째 언니도 같은 시기에 갔기 때문에 탈수병도 있고 우울증도 많아요. 그리고 초기 암. 자, 저 남았어요. 자, 우리 가족들 다 65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72세. 이게 저희만의 문제일까요? 사장님들은요? 사장님들은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자, 저는 저희 가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오빠들은 대처할 수 없어요. 암으로 돌아가신 오빠들은 몇 년 동안 병원 치료하셨어요. 돈 엄청나게 쓰셨어요.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 갈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에다가 돈을 몽땅 들이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제가 유니시티를 안 만났으면 저는 이게 다 뭐의 문제예요? 피의 문제잖아요. 이 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까 미세혈관, 모세혈관 요만큼 막혔는데 경색이 오고 마비가 돼서 치매도 오는 그런 질병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죠. 유니시티 강의를 들으니까 천연의 재료로 심내혈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피를 맑게 해서 병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대요. 저는 뭐 할까요? 예방을 하겠죠. 질병이 아니라 예방을 하겠죠. 저는 22살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당시 짜장면 값이 450원이었어요. 우리 학교 앞에는 짜장면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법원이 있고 호화롭고 제일 부자 동네이지만 제가 입구했을 때는 저희 학교 앞에는 짜장면집 하나, 흙이 푹푹푹 들어가갖고 황토옥인 그런 데를 다녔었어요. 22살에 졸업을 했고요. 32살, 42살, 52살 10년, 20년, 30년 근무를 했고 저는 62살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제가 지금 56살이고 만으로 55살이니까 7년 정도의 시간이 제게는 남아있어요. 7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한번 연금법이 바뀌었어요. 한 제가 14년차 됐을 때 지금 연금이 3번 바뀌었거든요. 1차 바뀌었던 거. 자, 예전에는 제가 20년이 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 명퇴금도 주고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퇴직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올해 명퇴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째 됐을 때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13년째 됐을 때 7년이 남았으니까 이거에 2배를 해야지 명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예요? 14년이니까 제가 27년째 되는 날 명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명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퇴도 함부로 못해요. 자, 요때 한 번 바뀌었고 중간에 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62세까지 제가 지금 연금으로 내는 돈이 한 70만 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연금을 계속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0년을 부었더니 저에게 주어지는 연금 소득이 얼마예요? 320만 원이라는 연금 소득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매달 지금 70 몇만 원?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이렇게 33년을 넣어서 저에게 주어지는 게
320만 원이라는 연금 수당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62살이 아니라 유니시티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언제쯤 죽을까요? 이쯤에 죽었겠죠. 그죠? 근데 유니시티를 만나고 저는 너무 많이 살게 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의 가족력을 보면 다 70 전이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자, 제가 1년에 4천만 원을 연금으로 받죠. 50년 살아요. 자, 20억 번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건강만 챙겼는데 저는 20억을 벌었다고요. 자, 그런데 뉴스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국민 건강 관리를 하는데 컴퓨터와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국민 건강 관리를 해요. 근데 그들의 플랜이 몇 살 플랜이냐면 150살 플랜이에요. 지금 현재. 자, 미국은 저희보다 한 30년쯤 풍요롭고 더 잘 사는 나라죠. 그 나라가 몇 살을 얘기해요? 150살이요.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불과 제가 3년 전에 학부형청에 있을 때 일을 만났을 때는 어머님들 몇 살 사실 거예요? 그랬을 때 100살을 얘기했고 그 지금은 120살을 얘기하죠. 자, 5년이 지나면 우리는 몇 살을 얘기할 것 같아요? 150살을 얘기할 거라고요. 공익광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자, 인생 3모작을 준비하세요. 공익광고예요. 2모작도 아니고 3모작을 준비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래요. 자, 자격증과 직업이 평생 우리가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많은 시간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죠? 스펙이 있어야죠. 학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돈이 있으셔야죠. 다 있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제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5년 후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고 내 5년 후가 지금보다 건강해지고 내 5년 후가 좀 더 풍요로울 수 있다면 제 강의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도 돈도 있고 건강하지만 5년 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의 사업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들은 연수를 받아요. 의무적으로 60시간 연수를 받습니다. 그 연수를 받을 때 30만 원? 이 정도 돈을 내고 연수를 받아요. 의무예요. 선생님들 여기 오실 때 돈 내셨나요? 제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강의를 안 주시고도 듣죠. 자, 여기 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첫 강의는 누구였느냐면요. 사람들 잘 아실 거예요. 윤정희 사장님이었어요. 그 당시 윤정희 사장님이 루비셨어요. 안양에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조건이 맞으면 성공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트렌드, 회사, 아이템, 수익 구조, 그 다음에 뭐 시스템, 타이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안에 있기만 했는데 4년이 됐는데 3억대 루비라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그때 30년째였어요. 교직 경력 30년이었어요. 그때 제 연봉이 9,760만 원이요. 내가 30년을 일했는데 9,760만 원인데 저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죄송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저 아줌마가 뭐라고 저분이 어떻게 3억대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러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이곳에 3년 4년 있었다는 이유로 3억대 매출에 그런 사람이 됐고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30년을 넘게 일을 하는데 나는 왜 1억 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제품 때문에 온 사람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업적으로 이걸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비전을 단순하게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업이 굉장히 큰 빅비즈니스라는 걸 알고 사업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족사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걸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시대 때 죽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10억은 내게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돈의 흐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시대,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이걸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일을 해도 왜 성공하지 못하고 딱 먹고만 살까? 열심히 일한다고 치면은 CU의 알바생이 제일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들은 열심히 일해요. 근데 부자로 사나요? 먹고 살기도 어렵죠.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이 시간, 이 장소를 바꾸고 누군가를 바꾸고 변화를 했을 때 나에게 그 기회가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책 되게 좋아해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그 전에 우리 풀젠필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천재 중에 천재고 지금도 우리 작년 재작년에 인천에 이분 모셔와서 강의를 했잖아요. 경제 경영학자예요. 주로 경제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료가 되게 비싸요. 근데 사람들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는 거야. 부자가 되려고 거기를 왔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돈을 듣고 자기의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풀젠필자가 거기 사람들을 다 보니까 하나같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뚱뚱하고 질병에 쩔어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받는 게 이 사람이 양심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이들이 건강을 잃었나? 이들이 왜 가난한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를 공부해요? 식품사업과 제약사업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식품회사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는지를 보게 되고 제약회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현혹해서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뭐라 그래요? 간악하다. 그들의 술수가 간악하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갔더니 미래가 뭐냐? 웰리스에 돈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23살이 되기 전에 지금 시티은행, 세계 최고 은행인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시티은행의 최연소 이사였고요. 25살이 되기 전에 부행장이었어요. 부시장. 그리고 더 중요한 거 30세. 자, 지금 30세인 분 있어요?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순하게 경제에 대해서 쓴 게 아니다. 뭐냐? 나와 여러분이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단순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해요. 패자부활전이죠. 평범한 사람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장하는 분야로 가라 그래요. 그가 얘기하는 성장하는 분야는 인터넷, 웰리스, 그리고 지식 유통의 1인 기업. 이곳에 앞으로 천조의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 이거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공부해 보시면 자, 요즘 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는 120살을 얘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100살을 얘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고 한 작년쯤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120살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아마 우리가 150살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요즘 TV 많이들 안 보시죠? TV 시장의 50%가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그 매출이 어디로 갔을까요? 유튜브로 갔죠. 예. 은행 창구 많아졌나요? 시티은행의 지점이 80%가 폐점됐어요. 자, 그럼 거기 은행에 일했던 사람 어디 갔을까요? 그럼 은행 매출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80%를 폐점했는데 매출이 늘었다고요. 이 아이러니를 뭐로 설명할까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백화점의 20%가 문을 닫았어요. 시어스 백화점이라고 150년 전통이 된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인데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매점의 30%가 문을 닫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마존이라는 유통을 통해서죠. 이게 벌써 우리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체험학습을 갔어요. 괴짜 뭐 과학 탐험 이런데 상암동을 갔는데 그 상암동 주변에 맥도날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KFC를 갔더니 2명이 있는 거예요. 매장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식당에 하나, 그 다음에 키오스크. 자, 그걸로 주문해요. 얼마 전에는 이 주문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죠. 어르신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중국은 거린도 어떻게 해요? QR코드로 뭐예요? 구걸해요. 거린도 QR코드로 구걸을 한다고요. 우리나라 20대 40만 명이 공시생이에요. 중국 대학생들 70%가 창업을 꿈꿔요. 앞으로 미래가 어떨까요? 변화하지 않으면, 트렌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유니스티를 만나면 걱정이 참 많죠. 몰랐으면 좋겠지. 몰랐으면 변화하지 않고 그냥 딱 그대로 살면 되는데 알았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뭔가 찝찝해. 그러시죠? 네,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웰리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좀 더 젊어지기를 원할 것이고 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 곳에 돈을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제조요. 그런데 말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1인 기업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먹었더니 고혈압 당뇨가 좋아졌대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제품을 먹었더니 건선이 좋아졌대. 그런 게 어딨어. 안경을 벗었대. 말도 되지 않아. 사기꾼 같은 이 제품. 이런 걸 설명해줘서 그 설명을 통해서 지식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얻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런 트렌드에 맞는 회사가 뭐냐? 이 회사는 1903년 렉솔이라는 제약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자, 송준태 사장님 많이 아시죠?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아마누에게 책을 쓴다 그러죠. 본인이 사비를 들어서 쓴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903년에 약국으로 시작했어요. 제약회사. 자, 천여 개의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죠? 네. 많이, 뭐 천여 개쯤이야 뭐. 근데 우리나라가 제약이 300개예요. 근데 30개도 안 되는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스피린을 상용화하고 원기소 많이 아시죠? 자, 저도 어렸을 때 원기소 막 11씩 먹었어요. 막내니까 좀 많이 줬겠죠? 그리고 제 조카를 제가 키웠거든요. 제 조카하고 저하고는, 제일 큰 조카하고 저하고는 한 4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뭐 분유 먹고 에비오제, 비오비탄 먹었을 때 옆에서 아마 제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만들었던 회사. 1904년에 자연치료제를 같이 만들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가 아니라 윤다이어버그가 만든 오메가 말고 그 전에 대구 간에서 비타민 A와 D, 오메가3를 가지고 오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대단한 게 뭐냐면 천연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2015년에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오메가3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2015년에 나왔잖아요. 논문으로. 1905년에 이 사람들은 오메가3가 통증을 완화시키고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이때 밝힌 회사예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모르는 약들이에요. 전문의약품이고요. 화학약하고 천연약을 같이 병행했던 회사죠. 이 회사가 1952년에 규모가 25,000개의 약국 체인점을 북미 지역에만 가지고 있어요. 유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2억.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얼마냐면 77억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77억인 이 지구상에 스타벅스가 35,000개래요. 자, 그러면 얼추 3배만 작아도 그냥 북미 지역에 대략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8만 개 정도의 그런 회사, 약국 체인점을 가진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렉솔, 쉐보레, 코카콜라. 미국의 3대 회사였던 거죠.
위기가 와요.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기형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약은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는 오로지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구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약이 부작용이 생긴다면 부작용이 없는 천연의 약을 만들자. 그래서 1970년에 당대 최고 석학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연구소장으로 해서 400여 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만든 제품이 동종요법의 의약품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들 아시지만 동종요법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읽을게요. 부작용이 없다. 더 심각한 재발을 부르는 증상의 억압이 없다. 진단에 얽매이지 않고 증상의 관찰에 의존한다. 동물을 통한 임상적 실험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개별 환자에 의존한다. 환자의 모든 것을 치료한다. 신체의 질병이 싸우는 기전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환경오염이 없다. 또 중요한 거. 모체의 질병이나 유해한 것이 자궁 안에서 태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S 먹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인체에 잔류 약물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다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동종요법의 의약품이라는 거죠. 이런 걸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직접 판매로 유통이 되다가 1990년대 부작용이 없으니까 약사나 의사 전문가에게 통했더니 유통의 급등 속에서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우리 예 많이 들죠. 에스티로더. 자, 백화점에서 15만 7천 원. 자, 통관세가 6,760원인가? 이러죠. 자, 6,760원이라는 얘기는 원료를 포함해서 그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적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통의 과정을 겪었더니 백화점에서 얼마에 팔아요? 15만 7천 원. 자, 이게 합당합니까? 이건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다 백화점 가서 사시잖아요. 근데 저희 거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사냐 그러면 그런 걸 왜 사 이러시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의 과정을 없애서 회원 직접 판매로 나아갔더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1년에 먼저 나가 있던 엠리츠라는 세계 6위의 회사, 글로벌에 나가 있던 회사와 렉소리라는 회사가 둘이 합해져서 유니시티라는 사명으로 11개국에 5,200억의 자본으로 동시 오픈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6년 동안 이 회사가 존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존속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아이템의 타발성이죠. 제가 제 직업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제 직업을. 교사라는 직업이 트렌드에 맞을까요? 필요한 직업이죠. 그러나 트렌드, 돈이 가고 사람들이 돈을 쓰기도 하고 그러고